자, 예금금리는 어느 선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하반기 5%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은행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채권 또는 예금, 뭐 다른 방법들도 더 있을 수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채 금리가 지금 4%대 중반까지 올라왔고 예금금리도 지금 4%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얘네가 서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채권이 너무 비싸다 싶으면 예금 금리를 올리는 거고, 예금 금리가 올라가서 예금 금리가 너무 비싸다 하면 채권으로 가는 건데, 지금 채권 발행이 멈출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멈출 수 없다. 왜냐면은 은행 자금 확보가 간절해졌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연체율이 막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적자 이렇게 나고 있고, 5대 은행 또 지금 하반기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고, 지금 6월까지만 해도 신규 연체율이 급상승했는데 그 다음에 왜 소식이 줄어들었냐? 부실채권을 털어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부실채권이 2조 2천억 정도 털어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2조 2천억 털어냈다는 소리예요. 근데 부실채권 상매각으로 털어낸 게 뭐냐? 상각은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매각은 싸게 넘기는 거예요. 채권 회수하는 곳들이 있어요. 뭐 땡땡, 뭐 신용정보, 뭐 이런 것들 선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돈 받아들인다고.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싸게 사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채권이 있다. 근데 이게 부실채권이다. 그러면은 이 부실채권을 1억 주고 사면은 얘네가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이나 혹은 개인 입장에서는 1억짜리 이거 그냥 날아갈 돈인데 2천만 원이라도 받아서 다행인 거고, 이 사람들은 이 1억 채권 가지고 쫙가지고 한 4천만 원만 뽑아내더라도 2천만 원 죽은 거에서 내가 2배로 벌어먹은 거니까 이득이 나는 거고. 그래서 채권 저런 식으로 매각하게 되면요, 거의 날린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 떼감 하셨는데 저런 데는 50 진짜 부실이기 때문에 50%만 떼가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은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 2조 2천억은 공중분해된 거죠. 그럼 이 상매각을 왜 하느냐? 얘를 계속 냅두게 되면요, 연체율이 올라갑니다. 연체율이 올라가는데,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가 굉장히 부실해 보이죠. 부실해 보이면 어떻게 되죠? 예금 이탈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 예금 이탈이 많이 일어나서 진짜 많이 일어나면 이게 뱅크런으로 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를 잡기 위해서 연체율 높아지는 걸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매각을 하는 건데, 즉 생돈 날려가면서 상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 2조 2천억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상매각을 대비해서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그걸 대손 충당금이라고 부르죠. 손해에 대비해서 충당해 놓는 금액.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에서 자금을 빼서 상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대손 충당금이 감소를 하죠. 대손 충당금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더 많은 자금을 유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권에서 자금 조달 경쟁을 붙는 거다. 여기에 또 뭐 은행채 만기 혹은 예적금 만기, 요 금액이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금융권은 더욱 심각하다. 지금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금융권에 저희가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저축은행이라든가 다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저렇게 상각을 했다는 거는 빠질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계속 자금을 유치해야 되는 거고,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은행의 손실이니까. 그러면은 이금융권은 더욱 심각한 게, 여기는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죠. 왜냐면은 충당금으로 상매각 하기도 쉽지 않다. 왜 쉽지가 않느냐? 1금융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수익이 어디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1금융권은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대부분의 수익이 예대 금리 차에서, 즉 이자 수익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이금융권에서는 그만큼의 이자 수익을 받기가 왜 힘드냐? 여러분들 똑같이 대출이 나오는데 1금융권도 나오고 2금융권도 나오면 1금융권에서 받을 거예요? 2금융권에서 받을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금리 싼 1금융이에요. 그러니까 2금융에서 대출을 잘 안 받아요. 그리고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 혹은
1금융권에서 나오지 않는 한도를 대출을 받기 위해서 2금융권까지 온 사람. 즉 위험한 대출들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부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금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를 하는데 역시 똑같이 지금 아까 은행 3.8% 새마을금고 4.5%라고 그랬어요. 왜 새마을금고가 더 줄까요? 위험하니까.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조금 위험한 데다 맡기는 대신에 내가 이자를 더 줄게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이자를 주는데 대출은 회수가 더 힘들고 더 많은 이자를 받지만 그만큼 1금융권만큼 양이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남는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들어가는 것이 위험한 것들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부동산 PF를 많이 들어가냐,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증권사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가냐, 어디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대손 충당금으로 가계대출을 상매각하기에는 지금 PF 위험이 너무 크다. 그래서요, PF가 지금 브릿지론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빌렸다고 합시다. PF인데 좀 통 좀 커야지. 한 1,000억을 빌렸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원자재 가격도 문제가 되고, 뭐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 거기다가 비주택, 특히 비아파트 이런 것들은 많이 위험하죠. 거기다가 분양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안 들어가요. 그럼 요걸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기가 예를 들어 2023년 9월에 만기더라. 그러면은 이거 사업해가지고 한 6개월 단위로 빌려준 거예요. 9월에 만기면 뭐예요? 이자 주고 2024년 3월까지 연장. 근데 문제는 그 전에도 안 돼서 연장을 하고 이자 주면서 계속 연장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은행이나 뭐 정부에서 부동산 PF 문제를 위해서 자금을 제공을 하겠다, 지원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요 다 저런 식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람으로 따지면 식물 인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뇌사라서 몸은 살아있지만 절대로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 100% 못 깨어난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99.9%도 아니고 100% 못 깨어난다고 판정을 받은 사람인데 요거를 계속 링거 끼우고서 연장을 시켜준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PF 지원책이에요.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장만 시켜줘서 명맥만 이어놓는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살아나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것처럼 저 건설사들이 PF 지원책을 받아가지고 PF를 갚고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서 차익을 내고 막 활성화돼가지고 좀비 기업 탈출할 수 있느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생명을 중시하는 풍토가 있고 정말 살기 좋아서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연장을 해가면서 뇌사 상태인 사람도 어떻게든 100%라고 하지만 미래에는 또 어떤 기술이 개발될지 모르니까 하면서 연장시켜주는 게 좋겠지만 다 안 좋아요. 지금 정말 저기다가 지금 저 사람이 뇌사 받은 사람이 링거를 맡고 있어서 링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 다쳐가지고 한 달이면 낳고 나갈 사람이 링거를 못 맞고서 영양이 떨어져가지고 막 곪고 더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보다는 그쪽을 더 챙겨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자영업자라든가. 근데 저쪽에 링거 꽂아주느라고 그 자금이 글로 들어가서 정부가 적자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은행도 그래서 더 자금 확보하느라고 예금 금리 올리고 대출금리 올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냥 연명하고 있는 상황인 거다. 저쪽에서 그래서 저게 터질까봐 상매가 했다가 저거 터져서 재손 충당금 그때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 뱅크런 나는데. 그러니까 연체율이 늘어나더라도 이금융권에서는 심하게 하지 못하는 거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늘어서 뱅크런이 나고 있으니까 연체율 낮추려고 뭐 했어요? 지점장 권한하에 대출 연체 이자를 없앨 수 있다. 이 정도로 하는 거. 근데 그거 연체 이자 없애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돈을 더 열심히 갚겠어요? 버티면 이자 없애주네? 라고 하면서 안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2금융권에 터질 수가 있는 거고, 문제는 근데 이번 정부에서 2금융권의 리스크를 1금융권이 어느 정도 떠안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적벽대전 같다고 그랬죠. 연한계를 쓰고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배들은 불 타더라도 뒤에 있는 배들은 불이 안 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도 자금을 확보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억지로 눌렀던 부분이 정상화되어가는 과정, 여기에 추가로 미국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최근에 미국 채권 가격이 튄 이유는 미국에서 또 1조 달러 정도 더 돈을 국채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국채가 그렇게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국채가 그래도 가장 채권 중에서 등급이 높기 때문에 그 밑에 채권들은 우르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 채권이 튀는데 우리나라 채권이 안 튄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연쇄적으로 계속 문제가 된다고 저희가 상반기부터 경고를 하고 있었고, 이게 지금 하나씩 터져 나오면서 지금 땜질하고 있잖아요. 새마을금고 얼마 전에 터졌을 때 땜질했잖아요. 7월에 땜질했는데 저희는 그거를 한 5월 말이나 6월쯤부터 경고를 했는데 7월에 결국에 터졌죠. 그거 정부에서 땜질했죠. 땜질하면 어떻게 돼요? 전처럼 돼요? 그러니까 17조나 빠져 있는데도 뱅크런이 안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벌써 자금이 17조나 빠졌어요. 이미 터지고 있는 중인데 이게 가시화 되는 것처럼 딱 터지는 거는, 그거는 언제 여파가 와요? 뱅크런이 딱 터지거나 혹은 어디가 또 인수합병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눈에 띄게 터지고 이걸 기사화해야지 눈에 보이는데, 그런 경제적 문제들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 맨날 나오는 게 사건, 사고, 강력범죄 이런 것도 계속 기사로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도 그 정도의 강력범죄 있었는데 요즘 유독 보도를 많이 하죠. 유독 살기 힘들어져서 유독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자꾸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요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개인적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보도가 되면은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자꾸 보도를 자제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새마을금고 안 위험하다, 언론에서도 17조 빠졌는데 괜찮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괜찮은 거다. 이미 터지고 있는 거다. 이미 터지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가시화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선 때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 전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반기쯤에 아마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어디 한 군데 터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심상치 않아요. 하이니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거 터지고, 작은 거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중간 거 몇 개 터지고, 큰 거 하나 터집니다. 그 징조들이 지금 계속 하나씩 흘러나오고 있다. 그리고 가게가, 기업이 더 버틸 수 없도록 채권금리까지도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도 금리지만 이런 것 때문에 대출이 너무 많아서 내수시장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 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심지어 소득까지 줄어들었다. 진짜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0.8% 하락했어요. 이게 지금 경제 위기가 아니고 무슨 상황이냐. 결국엔 디레버리징이 되는 순간에는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상이 올 거고요. 디레버리징이 될 수밖에 없게 흘러가고 있다. 대출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예금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올해 하반기에 5%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